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덕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좀 한가한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 농사에 좀 도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농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초보로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랜 시간 해왔지만 딱히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도움 받으셔서 한 해 농사 잘 지어 보실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농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흙에 대한 내용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흙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식물이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사람으로 치면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흙이 물에 잘 휩쓸려 나가거나 혹은 식물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식물에게서는 필요가 없는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석에서부터 흙은 출발합니다. 암석을 거쳐서 뭐 돌멩이를 거쳐서 모래알이 되고 그 다음 결정적으로 이 모래알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이 모래알에 바로 여러 가지 유기물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흙이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래만 있는 흙이 있다면 파도가 들어와서 모래가 휩쓸려 나가듯이 비만 좀 오면 모래는 그냥 휩쓸려 나갈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모래에 뭐 시멘트라든지 하는 것들을 넣어서 모래가 흩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유지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모래에는 이런 유기물이 결합돼서 이제 최초로 이런 모래의 형태에서 흙의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유기물의 얘기를 드릴 텐데 바로 이게 영양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흙은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양분이라는 건 이 유기물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기물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비롯된 모든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동물, 식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기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퇴비, 퇴비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퇴비에는 뭐 나뭇잎도 들어있고 톱밥도 들어있고 동물의 어떤 분뇨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물이 흙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퇴비는요, 즉 유기물은 흙 속에 들어오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이 미생물이 이 유기물을 무기물로 전환시켜 줍니다. 식물은 유기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기물만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물은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황 등등등등 하는 대략 16가지 내지 17가지 식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입니다. 이런 것들로 유기물이 분해가 돼야만 식물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결정시켜서 만든 게 뭐냐? 바로 비료입니다. 그러면 왜 퇴비를 쓰느냐? 이 비료를 써야지. 바로 이 퇴비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볍죠? 또 경제적으로도 저렴하죠?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함량을 다 표시해놔서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비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비료 성분만 이해한다면 이 비료를 쓰시는 게, 화학 비료를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왜 퇴비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퇴비가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 흙, 모래, 이 흙들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홑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흙이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쥐었을 때 모래가 다 빠져나가죠. 꽉 움켜쥐었다 놔도 다시 흩어지죠. 이게 홑알 구조입니다. 이 홑알 구조를 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끈끈한 어떤 점액질로 바로 이렇게 뭉쳐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뭉쳐진 흙을 뭐라고 하냐면 때알 구조라고 합니다. 이 때알 구조의 흙이 왜 좋은고 하면 이 공간들로 물이 이동할 수 있고요. 공기도 이동할 수 있고요. 뿌리도 이 공간을 통해서 뿌리를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달 구조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밀가루와 같이 아주 촘촘한 그런 흙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비가 오면 거의 돌판이 됩니다. 굳어버려서. 그래서 그런 땅에서는 식물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가 온 뒤에 여러분의 땅이 딱딱해지는 흙이다 라고 하면 그 땅은 유기물이 부족한 땅이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달 구조를 반드시 때알 구조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토양을 개량하는 겁니다. 즉, 생물이 살기 어려운 구조의 흙에서 식물이 살기 좋은 토양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토달 구조의 그 땅을 때알 구조로 바꿔주기 위해서 퇴비를 넣어주는 것이지 이걸 비료 성분을 위해서 이걸 넣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료를 쓰는 사람을 왠지 죄악시하고 또는 하수 취급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비료는 뭐가 문제냐? 과용과 남용이 문제입니다. 과용은 용량을 지키지 않고 많이 사용하시는 게 과용이고요. 남용은 어떤 증상이 났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해결해 주기 위한 성분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한 가지 성분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소입니다. 흔히 옛 어르신들이 식물이 뭐가 문제만 생기면 요소를 뿌려줬어요. 그러면 식물이 파랗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 줄 아시고 요소를 막 투입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소는 질소기 때문에 작용하는 원리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비료를 사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남용과 과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이 비료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료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좀 버리시고 농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기농 거름만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분명히 이런 양분이 있습니다. 분해가 돼서 퇴비 안에도 양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농사를 짓는 건 상업적 농사에서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주말 농장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생산성보다는 그 자체의 즐거움과 친환경적인 작물을 먹는다라는 어떤 자부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생산성을 고려하고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이 비료를 사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료만 써라 혹은 거름만 써라 이게 아니라 이런 작용 기제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료만 넣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유기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흙이 호달 구조이기가 쉽고 즉 흙의 구성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이 딱딱하고 숨쉬기가 어렵고 물이 잘 안 빠지고 하는 그런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 주기 위해서 밑거름을 보통 작업하시는데 이게 보통 3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곧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때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냐면 만약에 전체 필요한 비료의 성분이 약 10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밑거름 작업을 하실 때 60%를 1차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20%를 나누어서 2번에 걸쳐서 넣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비료나 퇴비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료는 보통 15일 정도 그 효과가 지속됩니다. 거름은 이게 분해되고 뭐하고 그 안에서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2달 정도 예상합니다. 길게는 3달까지도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월에 심어서 6월 말이나 7월까지 그렇게 작물을 키우는 1차 농사는 밑거름만으로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약 60%를 넣어주시고 20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20% 넣어주시고 또 20일 정도 지나서 20%를 넣어주시는 것이 작물의 전 생육기간에 걸쳐서 양분이 끊이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중에 이제 얼갈이라든지 또 열무, 이런 열무와 같이 좀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대략 50일 정도 생육기간을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웃거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끽해야 한 번 정도? 그래서 이건 100% 전량 밑거름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 80% 정도를 밑거름으로 넣으시고 한 달 정도 지나서 20%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이 숨쉬기 좋고, 그 다음에 물 빠짐이 좋고, 또 잘 서 있을 수 있고 한 그런 환경의 흙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에 지배 역할을 하고 영양분의 역할, 영양분의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세 번째 역할은 뭐냐? 바로 물 빠짐의 역할이 좋아야 됩니다.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은 꼭 필요합니다. 이 물이 있어야 이 영양분이 이 물 속에 녹아서 식물에게 흡수가 됩니다. 식물은 이 영양분 자체를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긴 하지만 이 물의 도움이 없이는 양분을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의 통로가 돼야 되고, 흙이 물을 품고 있는 능력이 좋아야 되고, 또 동시에 필요 이상의 물은 빼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호달 구조의 토양을 떼알 구조의 토양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분과 이런 물, 그 다음에 이 집, 이 역할을 가장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기물의 공급인 겁니다. 흙을 뭉쳐줄 수 있게 하고, 양분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물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기물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거름 하실 때 꼭 유기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확인 한번 하셨으면 된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도움 받으셔서 올 한 해 농사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몇 차례 더 이런 농사에 필요한 그런 기초 지식들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서 올해 보다 풍성한 수확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